파킨슨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공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파킨슨병의 어떤 새로운 그런 치료적인 그런 접근법, 헤파드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이전에도 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우리 뇌신경센터 우리 유영 교수님 팀하고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한 2차례 정도 우리가 한번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이제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유효령 교수님 팀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 우리 그 공유의 우리 그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모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질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인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일반적인 컨벤션한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이 방법의 어떤 한계점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고 이 파킨슨병의 지금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으로 인한 그런 예후는 어떤가,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파킨슨병 학회에서의 어떤 치료의 어떤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 어떤 한의학적인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과 기존의 도파민 보충요법하고 관련된 그런 효능 평가를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과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병행 치료했을 때 어떤 시너지적인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비운동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정신신경학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인지기능적인 문제, 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또 파킨슨병 관련 치매, 우리 PDD라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쭉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서로 디스커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그런 원인론적 또 증상론적을 보면 특이하게도 흑질의 어떤 신경세포가 60에서 70% 정도 파괴됐을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를 어떤 뇌의 어떤 나이로 환산해 본다면 120세 정도의 그런 뇌의 노화의 상태, 즉 우리 몸은 현재의 어떤 생물학적 나이지만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신경의 나이는 120세 정도, 그 정도 해당되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3대 증상, 4대 증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흔한 거 트레머, 이 떨림은 파킨슨 환자의 한 70% 정도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몸이 경직이 되는 증상, 그 다음에 소동, 몸이 이제 느려지는 거, 경직이 되는 거, 이게 3대 증상이라 하고, 그 다음 더불어서 자세의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4대 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확실한 그런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는 상태지만 환경적인 원인과 그 다음 유전적인 그런 원인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작용해서 파킨슨병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파킨슨병이
출현할 때 뇌신경세포는 흑질의 신경세포는 한 60에서 70% 정도 사멸이 된 상태다. 그래서 도파민만이 아니라 도파민을 포함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서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수십 년 넘게 이 파킨슨병을 이렇게 제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뇌 생물학적 나이에다가 어떤 60살이 플러스 되는 그런 상태의 뇌의 나이가 나오는 데는 분명한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외과적인 그런 수술들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또는 약물의 어떤 운암용,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트라우마들, 이런 부분들이 심신의 과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클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치료적인 그런 기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도파민 보충 요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그런 파킨슨 그런 약물들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파민 서플리멘트 요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템셀 요법이죠. 줄기세포. 세 번째는 이제 수술 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저리 이 세 번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FUA라고 그래가지고 시상하부를 주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소작하는 그런 요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법들을 이제 주로 서양과학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도파민 보충 요법이 골든 스탠더드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의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파민 요법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대충적인 그런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진행을 멈추게 한다든지 진행을 느리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적인 측면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이렇게 또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고, 사이드 이펙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디스커니지아, 우리 이상운동증인데, 장기간의 어떤 약물 복용이라든지 또는 약물 상호 간의 어떤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상운동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또 한계점이 있고, 또 수술적인 요법은 우리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많은 그런 비용과 수많은 세포들을 이식을 했는데 여기서 살아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고, 이 살아남은 세포들이 또 일시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나중에 또 종양세포로 이제 변형되는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돼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한계점 때문에 새로운 또 어떤 치료법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파킨슨병 진단 받고 나서 50% 환자들이 약 한 1년에서 1.5년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실제적으로 도파민 치료법이 이제 필요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이상운동증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6년 정도 지나면 언어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7년 정도 지나면 자세 불안정을 동반하거나 넘어지가 하는 그런 혼야 스테이지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10년이 진단받고 10년이 지나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또 장점도 있었지만 또 이런 또 단점이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많은 또 학자와 또 연구가들이 이 파킨슨병이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5년 이상 파킨슨 질환을 약물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오심구토는 가장 흔한 그런 부작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환각이나 망상증, 그다음에 또 ICD 펀딩,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인데, 이제 ICD는 이제 충돌 조절 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고, 펀딩이라는 것은 집착적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방법을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꽃을 그렇게 많이 이전엔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데에다 꽃을 심어야 되겠다 라든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핸드백만 계속 사서 모아야 되겠다, 이런 걸 펀딩이라고 합니다. 또는 몸이 허약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돌쌓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펀딩이라고 그러고, 또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또 낮에 어떤 나타난 과도한 졸음들, 그 다음에 이상운동 등 이런 부분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특히 이 디스코니지아 이상운동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물의 피크 타임일 때 이제 나타나는 이상운동증, 이건 몸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오프 타임 디스코니지아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수반합니다. 대체적으로 피크 타임 이상운동증이 많지만 간혹 오프타임 이상운동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오프타임에 나타나는 이 통증은 어떠한 진통제라든가 이런 걸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들이고, 또 디페이직은 이거는 이제 피크타임과 오프타임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허니문, 도파민제제 복용 후에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허니문 기간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또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스탠다드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약물의 어떤 복용이었지만, 이런 약물 복용을 통해서 꾸준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장점과 단점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운동성 질환뿐만 아니라 앞서 조금 말씀드린 부작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또 비운동성 질환 이런 측면들에서는 하나의 어떤 단일 성분의 어떤 약물 치료보다는 요즘에 어떤 그 파킨슨병을 어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이 병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어떤 세계적인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러면 파킨슨병의 어떤 그 병리 기전을 잠깐 보면, 우선은 유전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낸 어떤 그런 유전자의 요소적인 부분이 이제 뭐 19, 20, 21 이런 식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유전자적인 그 원인은 5 내지 한 15%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균 한 10% 정도가 유전적인 원인,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5% 정도가 환경적인 그런 원인이 복합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기전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단백질의 어떤 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기전 두 번째, 세 번째는 신경의 염증으로 인해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 또는 앞으로 개발될 그런 약물들이 어떤 효능 평가적인 그런 면에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어떤 기능을 갖다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신경의 염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결과적으로 산화적인 스트레스, 이 ROS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 항파킨슨 약물 제제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전을 잠깐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뉴로영진환의원에서는 그러면 왜 이 5가지를 이렇게 다 치료에 접목을 하느냐, 어떤 단일 성분의 약물을 가지고는 이 기전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전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요법, 헤파드라는 그런 파킨슨병 치유 한약에 대한 천연약물로 인한 약물 치료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아큐펑처적인 그런 침치료라든지 또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통한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또는 제어학적인 그런 운동요법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고 체질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양생적인 측면이 이 5가지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구성을 보면 약물치료, 천연 한약을 통한 그 약물 치료가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침치료 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이런 음식 치료, 그 다음에 또 운동 재활 치료, 그 다음에 사사의학적인 그런 양생 치료, 이 부분을 다 같이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아까 봤었던 이런 그런 파킨슨병의 원인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3가지 측면을 보면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 기능 부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컴플렉스 1 엔자임하고 그 다음에 신경염증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약물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을 갖다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효능을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헤파드 공동 연구진이 지금까지 이제 연구한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킨슨병이 발현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처럼 전부 다 신경의 염증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헤파드를 이제 사용한 경우인데 대부분 신경 염증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 약물들이 신경의 염증을 갖다 어느 정도 많이 막아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엘도파하고 지금 비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도파하고 비교 평가한 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동등하거나 또 비슷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부분에서는 우수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신경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헤파드라는 그런 약물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또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잘 하려면 컴플렉스 1 엔자임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정상인 경우에는 이 효소의 수치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파킨슨병이 유발된 건 보면 이게 3분의 1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도파 같은 경우에는 정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뉴로영진환원에 쓴 그런 우리 헤파드를 보면 농도 의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활성산소의 소고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걸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효과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PC12 셀이라든지 SH, SY5I 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경의 어떤 그 사멸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봤는데 역시 헤파들을 농도를 조금씩 올려감에 따라서 점점 신경의 어떤 보호 기능이 발휘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만약에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러면 실제적인 그런 도파민의 어떤 농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파민의 농도가 이렇게 파킨슨병이 발병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그냥 또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본 건데 우리 논모터 심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면증인데 불면을 유발하는 그런 그 요소가 오렉신 A라는 그런 물질인데 만약에 오렉신 A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불면증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했고 여기 한번 효과를 봤더니 오렉신 A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운동성 질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킨슨병이 유발이 됐을 때 이게 도파민만 부족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도파민을 포함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부족해지고 특히 우울증을 많이 일으키는 세로토닌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어떤 부분도 봤더니 세로토닌의 양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보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전까지는 파킨슨병을 도파민이 처음에 이제 출현했을 때는 약물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관리가 됐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또 한계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또 통합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논문은 이제 메타 분석인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게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314명의 파킨슨 환자를 통해서 양약만 먹은 그룹하고 한약하고 양약을 병행한 그룹하고 어떤 비교 평가를 한 건데 결론은 양약만 먹은 것보다는 병행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통합 UPDRS 수치가 6.18 정도 감소하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부작용을 의미 있게 개선시켜준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병행치료나 환자한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많은 문진과 상담과 치료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들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헤파드라는 그런 천연 물질이 파킨슨병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기전학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만약에 한약과 양약을 병행치료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인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드는데 한 그룹은
양약만 L도파만 한번 투여를 해보고, 또 한 그룹은 약침을 한번 투여를 해보고, 한 그룹은 헤파드라는 그런 한약만 투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은 약침과 한약과 양약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 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행위 테스트 이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거 행위 테스트에서 얼마만큼 운동 능력의 어떤 향상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 서양의학적인 약물 치료만 한 것보다는 결론은 약침이나 한약이나 양약을 같이 복용한 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이거를 면역 형광 염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한 살펴봤는데 정상적인 그런 흑질의 어떤 신경세포의 어떤 개체 수에 비해서 파킨슨병에 유발된 그런 신경의 어떤 개체 수는 30% 정도로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병행치료한 것들, 병행치료한 것이 양약과 한약과 약침을 병행치료한 것이 신경보호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런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보하고 빅트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킨슨병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UPDRS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뭐 100점 만점이 나왔지만 최근은 이제 무브먼트 디스오더에서 나온 MDS UPDRS가 이제 26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4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이제 높은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혼자 스테이지는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의 질척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비운동성 질환에 대한 그런 NMS SQ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UPDR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시너지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파킨슨 환자는 진단이 처음에 됐을 때 초기에는 10점에서 20점 정도의 UPDRS의 상승을 보여주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100가지의 어떤 100점에 가깝고 많은 저런 불편한 그런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10년이면 이제 150에 가깝게 되고, 15년 정도 되면 이제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200점의 근사한 그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경과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치료를 해도 진행이 된다. 이런 지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논문 한번 이제 우리 보여드리면 우선은 침과 그 다음에 침과 이제 우리 L도파를 병행했을 때 어떤 시너지적인 이펙트가 있는지 한번 본 겁니다. 이걸 보시면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동안에 한번 경과를 지켜봤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 L도파만 복용했을 때의 어떤 혼자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L도파와 더불어서 우리 침치료만 병행한 걸 보여주는데, 이 3년까지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3년 이후부터는 병행치료한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5년 정도 되면 L도파만 복용한 그룹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UPDRS 2, 3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좌측의 그래프는 UPDRS 2, 3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고 환경하는 데에 대한 그런 척도, UPDRS 3는
실제 병원의 내원에서 운동적인 그런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UPDRS2에 보면 위의 그래프는 그냥 서양학적인 약물 치료만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침 치료만 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의미하게 진행이 느려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침과 지금 양약을 병행했는데 만약에 한약까지 병행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로 영진한의원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분에 투여를 해봤는데 64세의 남자분 환자분이신데 UPDRS2 점수가 나중에 유의미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UPDRS 점수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상승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파킨슨병은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UPDRS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64세 환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환자분 한번 봤는데 이분도 이제 64세 남자분 그 케이스고, 그다음에 또 이분은 이제 52세 여자분인데 처음에 UPDRS 점수가 66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이 정도면 시작이 굉장히 높은 점수셨는데 한 2년 정도 이 정도 치료를 통해서 UPDRS 1, 2, 3, 4하고 토탈 그런 점수들이 많이 안정되는 걸 보고 가능성이 많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또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67세 여자분인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안정하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뭐 한 20년 정도 이전에 파킨슨을 쭉 한번 연구하고 치료하고 하고 있었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봤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이제 9세대를 쓰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파르 공동연구진이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그런 논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파킨슨의 어떤 원인부터 해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들, 그 다음에 시도됐던 그런 약물요법과 침치료의 어떤 그런 시너지, 또 일반 약물요법과 침치료와 그 다음에 또 한약치료가 결부됐을 때의 어떤 그런 시너지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킨슨병이 1817년 제임스 파킨슨이 어떤 에세이 이후에 지금 200년 정도가 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고, 또 도파민제, 뭐 항콜린제, 뭐 피케멜즈라는 뭐 아만타딘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제가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삶의 질적인 측면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평균 수명도 일반인과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장기 복용하면서 장기간이 지나면서 운동성 질환만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점점 더 힘들어하신 분들이 이렇게 비운동성 질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이 비운동성 질환의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운동성 질환보다 상당히 더 힘들어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수면 장애부터 해서 뭐 변비라든지 또 우울증, 그 다음에 낮졸음, 그 다음에 또 뭐 성기능 장애, 뭐 통증과 피로, 그 다음에 또 시력 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이 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신 것이 이제 이런 신경학적인 그런 또 많은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운동성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 교수님이 육미주황탕하고 관련된 그런 MCI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었는데, 역시 또 이 파킨슨 환자분들도 이렇게 MCI가 전혀 없는 사람, 미약하게 있는 사람, 많이 나타난 사람, 이게 치매 단계로 접어든 사람들에 따라서 점점 인지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환상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뭐 화를 많이 낸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걱정, 불안, 그다음에 무관심, 뭐 화를 많이 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장애적인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시간 동안 환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도 섬세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해파도 공동연구제는 주로 대전대학교 교수 이렇게 세 분하고, 그 다음에 또 건국대학교 교수 한 분,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만성 질환이고, 진행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약물 치료 가지고는, 또 나한테 최적화된 그런 치료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다. 그래서, 단시간에 6개월, 1년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통해서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치료를 통해서 더 진행이 안 된다든지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면, 거기서부터는 또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질환이다. 그 다음에 또 100명이면 100명 모든 환자분들의 진행 상태, 그 다음에 느끼는 고통의 정도,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든가 또는 진행 속도나 상태 또는 유전적인 경향 또는 비운동성 질환이라든가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통합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한의학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은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의료진하고 세 파트의 하나의 일치된 그런 방향성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말씀드렸습니다.